한국이 이걸 한다고요? 하하, 제발 농담 좀 하지 마십시오. 가성비 좋은 하청업체. 한국은 딱 그 정도입니다. 지금 중국을 믿다가 발등 찍힌 나라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중국산 전투기, 알고 보니 유사시엔 시동도 못 거는 1,000억짜리 고철 덩어리였던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팔칵 뒤집혔습니다. 전쟁 났다고 부품을 확 끊어버리는 중국의 뻔뻔한 태도에 중동의 오일머니가 격노한 겁니다. 전쟁은 계약 외 상황이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하지만 그때 조용히 등판한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 애초에 신뢰를 전제로 깔고 갑니다. 이 한마디로 세계 방산 시장이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재원표 쪼가리가 아니라 목숨 걸고 의리를 지키는 한국의 광기 어린 책임감에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지금 줄을 서서 한국 번호표를 뽑고 있는 상황. 이미 도장까지 찍은 계약서들 싹 다 찢어버리고 한국 전투기 사겠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말부터 해야겠죠? 새벽 3시 17분 정확히 기억합니다.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아부다비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죠. UAE 공군 참모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연락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엔진이 안 옵니다. 3초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초째 머릿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진 지 사흘째였고 중국 LC-보의 심장인 엔진은 바로 그 우크라이나에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공급선을 끊어버린 겁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 계약서에 제가 서명했으니까요. 제 이름은 윌리엄 콜드웰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나이는 60을 넘겼죠. 나토에서 경력을 시작해서 중동과 아시아를 거치며 30년간 전투기 운용과 평가를 해왔습니다. 고등훈련기에서 경전투기로, 경전투기에서 실전 전환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게 제 일이었죠. 저는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운용 가능한 것만 말하죠. 30년간 그렇게 살아왔고 틀린 적이 없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죠. 창밖은 캄캄했고 아부다비의 새벽은 사막 특유의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UAE가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평가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제 역할은 명확했죠. 도입 이후 10년을 내다보는 것. 당장의 화려한 성능이 아니라 장기 운용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지는 일이었습니다. 후보는 여럿 있었죠. 미국의 T7, 이탈리아의 M346, 한국의 T50, 그리고 중국의 LC-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LC-보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당시엔 나름의 논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LC-보는 쌍발 엔진 구조였고 단발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업계에 퍼져 있었죠. 초음속 비행이 가능했고 가격은 경쟁 기종보다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재원표만 놓고 보면 이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없어 보였죠. 한국의 T50도 물론 후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성능은 이미 검증된 상태였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LC-보보다 확실히 비쌌고 당시 UAE 내부에서는 비용 효율성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어떻게 봤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력도 어느 정도 인정했죠. 하지만 핵심 플랫폼을 전적으로 맡기기엔 아직 경험이 부족한 국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가성비 좋은 하청업체 정도의 인식이었죠. 반면 중국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규모가 있었고 방산 시장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죠.
LC4를 제안한 중국 국영 방산기업의 실무 책임자 리웨이를 저는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리웨이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죠. 허세를 부리거나 근거 없이 과장하는 법이 없었고 질문에는 항상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리웨이를 꽤 신뢰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죠. 도입평가를 위한 공식 회의가 열렸던 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아부다비 공군 본부 대회의실이었죠. 리웨이는 LC4의 재원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나갔습니다. 최고속도 마하 1.4, 작전 방영 550km, 탑재 중량 3톤. 숫자들이 대형 스크린에 떴다가 사라지길 반복했고 리웨이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오만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측 발표도 있었습니다. T-50의 성능과 각국에서의 운용 실적을 상세히 설명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중국 측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과 미래를 이야기했다면 한국 측은 이미 지나온 과거와 검증된 실적을 이야기했죠. 당시에 저에겐 그게 덜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리웨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직접적으로 던졌죠. 공급망은 안정적입니까?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리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엔진은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AI222 계열인데 이미 오랜 기간 검증된 엔진이죠. 공급 계약은 장기로 체결되어 있고 예비 부품 재고도 충분히 확보해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죠. 만약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리웨이는 그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침묵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웨이가 대답했죠. 계약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대답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리웨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다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을 뿐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공급선이 완전히 끊기면 대안이 있느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처음부터 없었죠. 그리고 저도 그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평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LC4는 재원표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초기 도입 리스크는 낮으며 장기 운용 시 일부 변수가 존재하나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제 서명이 들어갔고 UAE는 LC4 도입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총 12대였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기체들이 예정대로 도착했고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시작됐죠. 가동률도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저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문제의 징후는 아주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비 주기가 조금씩 길어지더니 예비 부품 도착이 계속 지연되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물류상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한 달, 두 달, 석 달째 반복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솔직히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중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사흘 뒤 새벽에 걸려온 그 전화화가 모든 걸 깨워줬습니다. LC4의 심장 부인 엔진은 우크라이나의 모토르 시치라는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그 공장이 멈췄고 생산도, 정비도, 부품 공급도 전부 동시에 중단됐습니다. 중국에는 대안이 없었죠. UAE 경납고에는 12대의 LC4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비가동 상태였죠. 엔진이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정비할 부품이 없었던 겁니다. 멀쩡한 전투기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에 묶여버린 거죠. 전투기는 전쟁 때문에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장성 휴빈명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 배석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가동률 그래프가 떠 있었는데 그 선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죠.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죠? 공군 참모총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콜드웰 씨,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평가 보고서의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참모총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옆에 앉은 담당 장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계약 범위 외의 상황이라고만 합니다. 전쟁은 예외적인 변수이므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죠. 전쟁이 예외라고요. 전투기가 대체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바로 전쟁을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쟁이 예외라면 전투기는 도대체 언제 쓰자는 겁니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곧장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거대한 경납고 문이 열리자 L-15-12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도, 공구 돌아가는 소리도, 정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도 전혀 없었죠. 그냥 멈춰 서 있었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들처럼요. 정비병 한 명이 기체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손을 저어 편하게 있으라고 한 뒤 물었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비병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부품이 없으니까요. 저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쯤 부품이 올 것 같습니까? 정비병은 어깨를 으쓱했죠. 아무도 몰라요. 중국 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거든요.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기체 앞으로 다가가서 손으로 동체를 천천히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이 기체는 외관상 완벽하게 멀쩡했습니다. 페인트 한 점 벗겨진 곳 없이 깨끗했죠. 그런데 날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리웨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리웨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콜드웰 씨, 오랜만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웨이가 대답했죠. 현재로서는 계약 범위 외의 상황입니다. 전쟁은 예외적인 변수입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예외라고요. 전투기는 전쟁을 위해 만드는 겁니다. 전쟁이 예외라면 전투기는 대체 언제 쓰자는 겁니까? 리웨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저도 유감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리웨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죠. 제가 도대체 뭘 놓쳤던 걸까? 답은 사실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저는 재원표만 봤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 속도, 무장, 가격,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투기는 단순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는 약속이었죠. 전쟁이 터져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도 그 하늘을 지킬 수 있다는 약속. 그 약속을 정말로 지킬 수 있는 상대인지 저는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재원표에는 책임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전투기가 멈춘 이유를 기술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였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신뢰였습니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한 번도 진지하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경납고는 조용했지만 제가 내린 결정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며칠 뒤 UAE 공군 내부에서 비공식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죠. 어느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 쪽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제가 가성비 좋은 하청업체 수준으로 치부했던 그 나라. 핵심 플랫폼을 맡기기엔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단정 지었던 그 나라. 그 이름이 다시 회의 테이블 위로 올라온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에 대해 특별한 호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했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중국이라는 선택지가 무너진 자리에
제가 그토록 과소평가했던 그 나라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한국, 그 이름이 회의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직접 탈락시킨 후보였으니까요. 당시 평가 보고서에 뭐라고 썼는지 아직도 기억합니다. 기술력은 인정하나 핵심 플랫폼 공급자로서의 경험과 신뢰도 측면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함. 외교적으로 포장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 어리다는 뜻이었죠. 그런 나라를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하자니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죠. 경납고에는 날지 못하는 전투기 12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중국 측에서는 여전히 계약 범위 외 상황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UAE 공군은 답을 원했고 저는 그 답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었죠. 제가 서명한 보고서가 이 사태를 만들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훑어본 적은 있었죠. 하지만 그때는 중국 LC보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은 뒤였고 한국 자료는 그저 비교를 위한 참고 정도로만 봤습니다.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죠.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편견 없이 보기로 했습니다. T-50 계열 항공기의 수출 현황부터 살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그리고 폴란드까지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이미 한국 훈련기를 운용하고 있었죠. 저는 각 국가별 운용 보고서를 하나하나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숫자만 훑어보려 했는데 읽다 보니 점점 빠져들었죠. 인도네시아 공군의 보고서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T-50을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가동률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죠. 90%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전투기라는 게 워낙 복잡한 기계다 보니 가동률 70%만 넘어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90%라니 저는 처음에 오타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교차 검증해본 결과 사실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T-50 운용 과정에서 심각한 부품 수급 문제를 한 번도 겪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비 주기도 예측 가능했고 한국 측에서 기술 지원팀을 상주시키며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하더군요. 이건 제가 LC보에서 경험한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중국 측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본사 확인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었거든요. 간단한 부품 하나 요청하는데도 몇 주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고 그때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필리핀 사례도 찾아봤습니다. 필리핀은 FA-50이라는 경공격기 버전을 도입했는데 이건 T-50을 기반으로 무장을 강화한 기종이었죠. 필리핀 공군은 FA-50을 실제 작전에 투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부 방운 소탕 작전에서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더군요. 훈련기가 아니라 실전 전투기로 쓰인 거죠. 그리고 단 한 번의 치명적인 기체 결함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됐다는 건 어떤 재원표보다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재원표는 이론이지만 실전은 현실이니까요.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왜 당시에 더 주목하지 않았을까? 왜 저는 이 숫자들을 그냥 지나쳤을까? 답은 간단했죠. 저는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중국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 한국은 그저 비교 대상에 불과했으니까요.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한 가지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항공기를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유를 꼽았죠. 첫째,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둘째,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셋째,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다. 그리고 넷째,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중시한다. 이 네 가지가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특히 네 번째 항목이 저를 사로잡았죠. 장기적인 파트너십.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였죠. 인도네시아 보고서에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건 판매자가 아니라 파트너의 태도였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중국 측과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리웨이는 항상 우리가 질문하면 답했죠. 하지만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먼저 경고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계약서에 명시된 것만 이행하면 된다는 태도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리웨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리웨이는 진실을 말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질문에 답했을 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했죠. 그게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거였습니다. 침묵은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이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죠.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심했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그것도 스텔스 전투기를?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죠. 이미 시제기가 완성됐고 시험 비행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개발 일정도 당초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전투기 개발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선진국들도 개발 일정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한국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니 약속한 대로 해낸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KF-21 개발 과정에 대한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었죠.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국제 협력 사업으로 설계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었고 향후 다른 나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놨죠.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운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중국과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죠. 중국은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꺼렸고 핵심 부품의 공급망도 공개하지 않았죠. 무엇이 어디서 오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자는 거였죠.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면서 저는 과거의 제 자신을 계속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그때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왜 저는 재원표의 숫자에만 집착했을까? 속도, 상승률, 탑재량, 가격 이런 숫자들은 비교하기 쉬웠죠. 엑셀표에 정리해서 나란히 놓으면 뭐가 더 좋은지 금방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신뢰, 책임, 파트너십 이런 건 재원표에 적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속도를 샀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빠른 납기, 저렴한 가격, 화려한 재원표. 그게 매력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에도 이 전투기가 날 수 있을까? 위기 상황에서도 부품이 공급될까? 전쟁이 나도 파트너가 옆에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하지 않았죠. 아니, 하기 싫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불편했을 테니까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저는 UAE 공군 참모부에 비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방산 현황과 T-50 계열 항공기의 운용 실적을 정리한 문서였죠.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잠재적 공급자가 아니다. 이미 검증된 파트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참모총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콜드웰 씨, 보고서 잘 봤습니다. 한국 방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과소평가했던 나라를 직접 가서 본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만약 한국이 정말로 훌륭하다면 그건 제 과거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이렇게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죠.
하지만 그 하늘 아래 경납고에는 날지 못하는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떠올리며 생각했죠. 이번에는 제대로 봐야 한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 재원표가 아니라 책임을 봐야 한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대라고 하기엔 아직 조심스러웠고 불안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감정이었죠. 어쩌면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한국 관련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어느 국제 방산 전문지에 실린 기사였는데 한국 방산의 성장 비결을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말미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는다. 신뢰를 판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신뢰를 판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마케팅 문구에 불과한 걸까? 중국도 처음엔 그럴듯한 말을 많이 했죠. 파트너십, 상생, 협력.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니 계약 범위 외 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국은 다를까? 아니면 똑같을까? 답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UAE 공군 고위 관계자 3명과 함께였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재원표만 보던 시절은 끝났죠. 이제는 다른 것을 봐야 했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것들, 계약서에 적히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부다비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그때의 나는 너무 합리적이었다. 합리적이라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었다. 때로는 숫자가 보여주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이제야 그걸 알게 됐다. 12시간 뒤 비행기는 한국 땅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그들은 정말로 다를까? 아니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포장 뒤에 빈 껍데기만 있는 걸까? 답은 곧 알게 될 터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이미지가 없었죠.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전쟁을 겪고 빠르게 성장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는 뭔가 달랐죠.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이었지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한국 측 안내 담당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철저하게 비공식이었죠.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UAE 공군 내부에서도 이 방문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죠.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를 알아본다는 건 외교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차량에 올라타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양쪽으로 산과 도시가 번갈아 나타났죠. 안내 담당자가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일찍 공군 기지로 이동한다고 했죠. KF-21 시험 비행을 참관하고 그 다음 날은 FA-50 운용 현황을 브리핑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보여주기식 행사겠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잘 꾸며진 시설. 중국에서도 그랬으니까요. 리웨이가 우리를 안내했을 때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막힘이 없었고 자료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죠. 다음 날 새벽 우리는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죠.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거든요.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거나 환영 행사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군사 기지였죠. 경비병이 신분을 확인하고 게이트를 열어줬고 우리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지 안내를 맡은 건 중년의 공군 대령이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인상은 선명하게 남아있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말했고 과장하거나 꾸미는 법이 없었죠. 저는 그게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리웨이는 항상 완벽한 문장으로 말했거든요. 모든 질문에 준비된 답변이 있었죠. 하지만 이 대령은 달랐습니다. 질문을 하면 잠시 생각한 뒤 짧게 대답했죠.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불안하게 느껴졌죠. 준비가 덜 된 건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는 것만 말하고 있었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고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정직한 태도였죠. 리웨이는 모든 질문에 답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중 얼마나 많은 게 진짜였는지 의문입니다.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KF-21이 있는 곳이었죠. 거대한 문이 열리면서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눈에 압도당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그저 또 하나의 전투기라고 생각했는데 실물은 달랐죠. 날렵한 동체, 스텔스를 고려한 설계, 세부적인 마감까지 이건 진짜였습니다. 모겁이나 시제품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을 나는 전투기였죠. 대령이 간단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F-21의 개발 배경, 주요 성능, 현재까지의 시험 비행 결과, 설명은 짧았습니다. 화려한 영상이나 그래픽 없이 그냥 사실만 나열했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발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령이 대답했죠. 현재까지 지연 없이 진행 중입니다. 시험 비행 횟수는 예정보다 앞서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뭡니까?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엔진 통합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해결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죠. 그냥 사실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측은 항상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강조했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 미국과 대등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았고 그냥 결과물로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시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관제탑 옆에 마련된 참관석으로 이동했죠. KF-21이 활주로로 천천히 이동하는 게 보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순식간에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올랐죠.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륙각도, 상승 속도, 엔진 소리까지 모든 게 안정적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비행은 약 40분간 계속됐습니다. 다양한 기동을 선보였죠. 급선회, 급상승, 저속 비행, 고속 통과. 저는 30년간 수많은 전투기를 봐왔지만 시제기 단계에서 이 정도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보통 시제기는 어딘가 불안한 구석이 있거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계 특유의 거친 느낌이 있죠. 하지만 KF-21은 달랐습니다. 이미 완성된 전투기처럼 날았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조종사가 내려왔습니다. 젊은 대위였죠. 우리와 악수를 나눈 뒤 간단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조종사는 짧게 대답했죠. 좋은 비행기입니다.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저는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비행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조종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초기에 소프트웨어 관련 문제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수정됐고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숨기지 않았죠. 중국 측이었다면 아마 완벽합니다.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조종사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그걸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더 신뢰가 가는 태도였죠.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했다고 말하는 게 더 정직한 거니까요. 시험 비행 참관을 마치고 우리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했습니다. FA-50 운용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죠. 방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이미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그래픽이나 영상은 없었죠. 그냥 숫자와 표로 가득한 문서였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건 중령급 장교였습니다. 그는 FA-50의 수출 현황부터 시작했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폴란드. 각 국가별 도입 대수와 운용 기간, 가동률 추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어느 나라도 가동률이 8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85%에서 90%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중령이 대답했죠. 각 국가의 기술 지원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상주 인원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평균 10명에서 15명 정도입니다. 부품 공급은 요청 후 평균 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고 긴급 상황에서는 48시간 내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8시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국 측에 긴급 부품을 요청했을 때 답변을 받기까지만 2주가 걸렸거든요. 답변이요, 부품이 아니라? 부품 자체는 언제 올지 기약도 없었죠. 그런데 한국은 48시간 내 대응이라니.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외부 요인으로 부품 수급이 지연된다거나. 중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과거에 특정 부품의 공급이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는 대체 공급선을 미리 확보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운용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핵심 부품에 대해 최소 2개 이상의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소 2개 이상의 공급처. 이게 바로 제가 중국에 물어봤어야 할 질문이었죠. 공급선이 하나뿐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가 끊기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저는 그 질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중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질문하기도 전에 이미 답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정비 이력, 고장 패턴, 개선 조치 내역,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됐죠. 숨기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먼저 언급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했죠. 이건 중국과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중국은 항상 모든 게 완벽하다고 주장했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문제를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여줬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거였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무기를 파는 건데 이렇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저희에게 무기 수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는 거죠. 그 책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판 전투기가 제대로 날지 못하면 그건 저희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중국은 한 번도 책임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계약범위라는 말로 선을 그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책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우리는 기지 구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죠. 그냥 군인들이 먹는 식사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병사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장교들이 서류를 들고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평범한 군사기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질서, 규율, 그리고 묵묵한 헌신 같은 것들이요. 식사 후 저는 잠시 기지를 걸어봤습니다. 대령이 함께였죠. 저는 문득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 공군의 목표는 뭡니까? 어떤 공군이 되고 싶습니까? 대령은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살아남는 공군입니다. 저희는 옆에 북한이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70년을 살아왔죠. 그래서 저희에게 전쟁은 가정이 아닙니다. 전제입니다. 모든 걸 전쟁이 터졌을 때를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은 가정이 아니라 전제다. 이게 바로 중국과의 결정적인 차이였죠. 중국은 전쟁을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쟁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게 달랐던 겁니다. 공급망을 이중으로 확보하고 부품 수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비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게 전쟁을 전제로 한 준비였습니다. 저는 대령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고객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까?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합니다. 저희 전투기를 사는 나라는 저희 파트너입니다. 파트너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건 파트너가 아니죠. 저희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과장된 약속도 없었죠. 그들은 그냥 보여줬습니다. 이미 해온 것들, 이미 증명된 것들, 이미 축적된 기록들을요. 설명보다 기록이 먼저였습니다. 미래를 약속하는 대신 과거를 증명했죠. 그게 저를 움직인 겁니다. 중국은 화려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한국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해온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게 더 신뢰할 수 있는지 이제는 명확해졌죠. 호텔방에 들어와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다. 70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지금은 자체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 이건 그냥 운이 아니었죠. 준비하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건 제 실수였습니다. 이 나라는 가성비 좋은 하청업체가 아니었죠. 이미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내일은 방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국 측과 공식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죠.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이 나라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였죠. 고등훈련이 겸 경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데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고 잠시 멍해졌죠.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노후화된 훈련기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후보 기종은 여러 개였지만 가장 유력한 건 중국의 L-15였죠. 가격이 저렴하고 쌍발 엔진이라 안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 아닙니까? 제가 몇 년 전 UAE에서 똑같이 했던 판단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같은 실수가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선택을 하려 하고 있었죠. 저는 그걸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나라가 또 겪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말레이시아 국방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3명의 장교가 앉아 있었죠.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콜드웰 씨, L-15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표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종인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대답했을 거예요. 쌍발 엔진이라 안전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도입 리스크가 낮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재원표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도입 이후 10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품 수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급선이 끊기면 대안이 있습니까? 화면 속 장교들의 표정이 약간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겠죠. 그들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장기 공급 계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품 재고도 충분하다고 하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똑같았죠. 제가 몇 년 전에 리웨이에게서 들었던 말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장기 계약, 충분한 재고. 그 말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엔진은 어디서 공급받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장교가 대답했죠. 우크라이나산 엔진이라고 들었습니다. AI222 계열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엔진 공장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자신들의 전투기 도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UAE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같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L15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재원표가 훌륭했고 가격이 저렴했고 중국 측 설명도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엔진 부품이 오지 않았고 중국은 계약 범위 외 상황이라며 손을 놨죠. 지금 UAE 경납고에는 날지 못하는 전투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화면 속 장교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TO10 계열을요.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확인해 봤더니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가동률, 부품 수급, 기술 지원, 모든 면에서 검증된 시스템이더군요. 장교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 아닙니까? L15보다 확실히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똑같이 했던 말이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은 저렴해 보여도 10년 뒤에 얼마를 더 쓰게 될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부품이 안 오면 전투기는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싸게 샀어도 날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있었죠. 쌍발이 더 안전하지 않나요? 가격 차이를 감당할 이유가 있나요? 중국이 더 빨리 납품할 수 있다는데요? UAE에서 들었던 질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녹음된 테이프를 다시 듣는 것 같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UAE의 문제는 UAE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건 패턴이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화려한 재원표, 장기 계약 약속,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공급망 리스크. 이 패턴은 어느 나라에서든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처음으로 이게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인식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싶었죠. 그러다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나이지리아였죠. 나이지리아는 몇 년 전 고등훈련이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후보 기종에는 중국 L15와 러시아 야크 130도 있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나이지리아가 선택한 건 한국의 FA50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의 배경이 궁금했죠. 나이지리아 공군 관계자와 연결이 됐습니다. 화상으로 짧은 인터뷰를 했죠. 나이지리아 대령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고려했습니다. 가격이 매력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불안해졌죠. 공급망이 불투명했고 기술 지원 체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좋은 말들이 가득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답은 없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하신 겁니까?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했죠. 공급망 구조를 다 보여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 검증된 실적이 있었죠. 저희는 실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UAE는 바로 그 실험 대상이 됐던 거죠. 중국 L15의 첫 중동 고객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그 함정을 피한 겁니다. 대령에게 추가 질문을 했죠. 실제로 FA50을 운용해보니 어떻습니까? 대령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가동률이 90% 가까이 유지되고 있고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상주하면서 실시간으로 지원해주고 있죠. 무엇보다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저희는 FA50을 보코하람 소탕 작전에 투입했는데 단 한 번의 심각한 결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중국을 선택한 나라들은 초기에는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선택한 나라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고 있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차이였죠. 나이지리아 대령과의 대화를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고등훈련이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가격만 보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전투기는 사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죠. 10년, 20년 동안 제대로 날 수 있느냐? 위기 상황에서도 부품이 오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파트너가 옆에 있느냐?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UAE. 세 나라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교차했죠. 같은 질문을 받고 다른 선택을 했고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UAE와 말레이시아는 같은 함정에 빠지려 하고 있었고 나이지리아는 그 함정을 피했죠.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재원표 너머를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며칠 뒤 필리핀 공군 관계자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필리핀은 FA-50을 실전에 투입한 경험이 있는 나라였죠. 저는 그들의 경험이 궁금했습니다. 필리핀 중령은 화상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FA-50은 저희에게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전에는 제대로 된 전술기가 없었죠. 그런데 FA-50을 도입하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부 방운 소탕 작전에서 근접 항공 지원이 가능해졌고 그게 전술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운용하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중령이 대답했죠. 초기에 소소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측이 빠르게 대응했죠. 기술진이 와서 직접 해결해 줬고 필요한 부품도 신속하게 공급됐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안정화됐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지원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핵심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였습니다.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달려와서 해결했고 중국은 계약 범위를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했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저는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투기는 나라를 가리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쪽을 가릴 뿐이다. UAE든 말레이시아든 나이지리아든 어느 나라에서든 같은 논리가 적용됐죠. 싸게 사려다 비싸게 치르는 나라가 있고 제대로 준비해서 오래 쓰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었지만 결과는 명확했죠. 저는 말레이시아 측에 추가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UAE의 사례, 나이지리아의 선택, 필리핀의 경험을 정리한 문서였죠.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순서 문제입니다. 먼저 실패를 경험하고 배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실패에서 배울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고 그래서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같은 질문은 같은 결말을 부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보고서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조언을 구하면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판단은 상대방에게 맡겼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조언이 아닌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원표의 숫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장기 계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전쟁이 예외라는 변명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이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건 공범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하늘 아래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려 하고 있을까? 제가 모든 나라를 도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것만큼은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UAE의 문제는 UAE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죠. 중국식 방산 수출의 구조적인 한계였습니다. 화려한 재원표, 저렴한 가격, 빠른 납기. 하지만 그 뒤에는 불투명한 공급망, 책임 회피, 위기 대응 능력 부재가 숨어 있었죠. 이 패턴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나라든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했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졌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중시했죠. 이게 더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저렴한 선택이었습니다. 날지 못하는 전투기에 쓴 돈은 그냥 버린 돈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누가 자문을 구하든 저는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불편하더라도, 듣기 싫어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제가 겪은 실패가 다른 나라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요. 그게 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리웨이에게서 연락이 온 건 한국에서 돌아온 지 2주쯤 됐을 때였습니다. 이메일이었죠?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콜드웰 씨,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바이에서 뵐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메일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UAE 사태에 대해 중국 측 입장을 직접 듣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품고 있던 질문들을 직접 던지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두바이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리웨이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리웨이는 예전과 다름없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죠. 눈가에 피로의 흔적이 있었고, 어깨가 예전보다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었겠죠. 이 사태로 리웨이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콜드웰 씨, 오랜만입니다. 리웨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대답했지요. 그렇군요. 꽤 됐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왔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리웨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UAE 건으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리웨이를 바라봤습니다. 유감스럽다. 그 말이 귀에 걸렸죠. 유감이라는 건 안타깝다는 뜻이지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리웨이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UAE 경납고의 전투기 12대가 날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중국 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리웨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기 시작했죠. 저희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습니다. 엔진 공급선이 끊긴 건 저희 탓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불가항력, 예외적 상황, 이 말들이 얼마나 무책임한 건지 리웨이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에게 전투기를 판매할 때 이런 리스크에 대해 설명하셨습니까? 엔진이 우크라이나산이고 만약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공급이 끊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리웨이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죠. 그건 계약 당시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전쟁을 예견할 수는 없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을 예견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급망에 취약점이 있다면 그걸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는 겁니다. 엔진이 단일 공급처에서 오고 있다는 걸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체 공급선은 왜 확보하지 않으셨습니까? 리웨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당시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공급 계약은 안정적이었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저는 리웨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극히 낮은 가능성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UAE 공군은 전투기를 날리지 못하고 있죠. 이게 계약 범위 외의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계약 범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투기를 팔 때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리웨이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죠. 리웨이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서에는 불가항력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변동 등으로 인한 공급 차질은 저희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국제방산거래에서 표준적인 조항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리웨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법적으로 보면 중국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다른 문제였죠. 저는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리웨이 씨,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계약서의 조항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전투기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리웨이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전투기는 전쟁을 위해 존재합니다. 평화로울 때 멋지게 날아다니라고 만드는 게 아니죠. 위기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하늘을 지키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전쟁을 예외적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를 팔면서 전쟁은 계약 범위 밖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리웨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전쟁이 예외라면 전투기는 언제 쓰는 겁니까? 평화로울 때만 날리는 장식품입니까? 전투기를 사는 나라들은 바로 그 예외적 상황을 대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상황이 오니까 책임이 없다고요. 이건 사기 아닙니까? 리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게 보였죠. 하지만 리웨이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길게 설명하기 시작했죠. 콜드웰 씨, 상황을 좀 더 넓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중국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방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죠. UAE 건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저희도 입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피해자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요. 지금 날지 못하는 전투기를 안고 있는 건 UAE입니다. 조종사들이 훈련을 못하고 있고 작전 능력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피해자라고요? 리웨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중국 방산의 평판에 타격을 입었죠.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라고 이 상황이 좋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리웨이의 말투가 달라지고 있었죠. 예전에는 짧고 명확하게 말했는데 지금은 길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변명이 길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리웨이도 자신의 입장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였죠. 저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말레이시아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중국이 LC4를 제안했던 걸로 아는데요. 리웨이의 표정이 살짝 경직됐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아직 협상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리핀은요? 거기도 중국이 제안했던 걸로 아는데 결국 한국 FA50을 선택했더군요. 리웨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필리핀은 정치적인 이유로 저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순수하게 기술적인 판단은 아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치적 이유요. 제가 들은 건 다릅니다. 필리핀 측에서는 공급망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고 하더군요. 위기 상황에서도 부품이 제때 온다는 확신이 필요했는데 중국에서는 그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요. 리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죠.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충분한 보장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리웨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충분한 보장이라는 게 뭡니까? UAE에도 충분한 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기 계약, 부품 재고 확보, 기술 지원, 그런 약속들 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계약 범위 밖이라고 손을 놨죠. 리웨이가 처음으로 약간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건 불가항력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저도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불가항력이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투기를 파는 건 단순히 기계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 능력을 파는 겁니다. 그 책임을 계약서 한 조항으로 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리웨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콜드웰 씨, 저도 이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엔진 공장이 전쟁 지역에 있는 건 저희 탓이 아닙니다. 저희도 대안을 찾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리웨이가 대답했죠.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체 엔진 개발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몇 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이요? 그동안 UAE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투기를 경납고에 세워두고 몇 년을 기다리라고요. 리웨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리웨이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재원표만 보고 판단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죠. 가격이 싸다고, 성능이 좋다고,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중국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리웨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리웨이가 입을 열었죠. 한국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죠.
KF-21 시험 비행도 참관했고 FA-50 운용 현황도 브리핑 받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리웨이가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은 아직 중국과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규모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모와 경험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느냐입니다. 한국은 도입국들에 대한 지원을 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서 해결하고 부품도 신속하게 공급하죠. 그게 규모보다 중요한 겁니다.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UAE에도 기술팀을 파견했고요. 저는 대답했죠. 기술팀이 와서 뭘 합니까? 부품이 없으면 기술팀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문제는 공급망입니다. 한국은 모든 핵심 부품에 대해 최소 2개 이상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더군요. 중국은 그렇습니까? 리웨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답이라고 생각했죠. 리웨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중국의 공급망 구조가 취약하다는 걸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겠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리웨이 씨, 저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조직의 일원이고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중국 방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UAE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요. 리웨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콜드웰 씨,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로 저희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 위기 대응 체계 강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UAE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요? 중국이 내부 정비를 하는 동안 그 나라들은 기다려야 합니까? 리웨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웨이 씨, 오늘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누가 자문을 구하든 진실을 말할 겁니다. 중국의 강점도 말하겠지만 약점도 말할 겁니다.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리웨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이해합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리웨이 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전쟁은 예외가 아닙니다. 전투기를 파는 사람이라면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리웨이와의 대화에서 제가 느낀 건 하나였죠. 설명은 많았지만 대안은 없었습니다. 말은 길어졌지만 책임은 짧아졌죠. 리웨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도 않았죠. 그게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두바이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중국에게서 답을 구할 필요가 없다. 답은 이미 나왔으니까요. 전쟁이 예외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약속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리웨이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지만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볼 수는 없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 UAE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중국에 없다. 답은 다른 곳에 있었죠. 이미 한번 가본 곳에요. 리웨이와의 만남 이후 저는 UAE 공군 참모부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와 중국 측과의 대화 내용을 종합한 문서였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 한국을 대안으로 본격 검토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UAE 입장에서 중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선다는 건 단순한 거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결정이었죠. 며칠 뒤 참모총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소집한다고 했죠. 회의 당일 저는 공군 본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이미 고위 장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제출한 보고서 사본들이 놓여 있었죠. 몇몇 장군들은 이미 그 문서를 펼쳐놓고 밑줄까지 그어가며 읽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참모총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인 건 엘시보 사태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콜드웰 씨의 보고서를 모두 읽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을 대안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인데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죠.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 장군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중국과의 계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선다는 건 중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다른 장군이 덧붙였습니다. 체면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에 중국을 선택했을 때 그게 최선의 판단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언론에도 나갔고 국민들도 알고 있죠. 이제 와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인정하면 정부의 판단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정치, 외교, 체면 모두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과연 전투기보다 중요한 걸까요? 하늘을 지키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참모총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콜드웰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들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정치적 부담, 외교적 고려, 체면 문제 모두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이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납고에 서 있는 전투기들이 날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와 체면이 하늘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저는 이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안보의 문제입니다. UAE 공군의 작전 능력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 구멍을 메우는 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죠.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계약 범위 외 상황이라며 손을 놨으니까요?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국도 결국 같은 상황이 되면 손을 놓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을 눈으로 확인했죠. 한국은 모든 핵심 부품에 대해 최소 2개 이상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급선 하나가 끊겨도 대체 경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쟁을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70년간 북한과 대치하면서 살아온 나라거든요.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가 DNA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실전 가정 시뮬레이션 결과였죠. 스크린에 그래프와 표가 나타났습니다. 만약 장기 분쟁이 발생하고 부품 공급이 차단되고 외교적 변수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 모델과 한국 모델을 비교한 겁니다. 중국 모델은 엔진이 단일 공급처에서 옵니다. 그 공급선이 끊기면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UAE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반면 한국 모델은 이중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장기 분쟁 상황에서도 기체 운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막다른 길이 없도록 처음부터 설계해 놓은 거죠.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콜드웰 씨의 결론은 뭡니까?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건 되돌림이 아닙니다. 복구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겁니다.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부담보다 작전 능력 공백의 위험이 더 큽니다. 체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체면은 잠시 지켜줄 수 있어도 하늘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콜드웰 씨의 분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논의한 뒤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제 말이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 없었죠. 정치적 고려가 안보적 판단을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했습니다. 이제 결정은 그들의 몫이었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거였죠. 저는 말레이시아 국방부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FA50으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자문을 했을 때만 해도 중국 LC보가 유력했거든요. 저는 물었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말레이시아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콜드웰 씨가 보내주신 보고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UAE 사례를 보고 저희도 많이 고민했죠. 처음에는 가격 때문에 LC보가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하니까 답이 달라졌습니다. 저희는 실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겪은 실패가 다른 나라에서 반복되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었죠. 관계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충분히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신뢰가 갔습니다. 자기 제품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UAE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터였습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상황의 나라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중요한 선례였죠. UAE 내부에서도 이 소식이 논의될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참모총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결정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내부 논의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한국 측과 공식 접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콜드웰 씨가 연결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측과의 공식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죠.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습니다. UAE 측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개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웠고 한국 측도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실무 협의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점점 풀렸습니다. 한국 측의 태도는 일관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와 똑같았죠. 과장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고 그냥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UAE 측이 요청한 자료는 빠짐없이 제공했고 질문에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숨기지 않고 설명했죠. 한 번은 UAE 측 담당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좀 다르네요. 다른 나라들은 계약을 따내려고 안달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차분해요. 급한 기색이 없어요. 저는 대답했죠. 그게 그들의 강점입니다. 급하게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급하게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협의 과정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UAE 측이 공급망 안정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였죠. 만약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대답했죠. 저희는 모든 핵심 부품에 대해 대체 공급 경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라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의 기체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저희의 기본 전제입니다. UAE 측 담당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계약 범위 바뀌라고 하더군요. 한국은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국 측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말로 확신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기록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항공기를 운용하는 국가들 중에서 공급 문제로 기체가 장기간 멈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이 다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이었죠. 화려한 약속 대신 축적된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미래를 약속하지 않고 과거를 증명했죠. 그게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저는 한국 측 담당자와 따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죠.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다른 나라들은 계약만 따내면 그만인데 한국은 왜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까? 한국 측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는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70년 전에 전쟁을 겪었고 나라가 완전히 파괴됐죠. 그때 많은 나라들이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그 도움이 없었으면 저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희가 무기를 수출하는 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나라에 돌려주는 거죠. 한 나라의 하늘을 지키는데 함께 한다는 건 저희에게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 논리가 아니었죠. 역사, 감사, 책임감. 이런 것들이 한국 방산의 근간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방산 수출 역사가 길지 않거든요. 선진국들에 비하면 경험이 부족하죠.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저희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객을 첫 고객처럼 대합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한계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겸손함과 열정이 공존하고 있었죠. 그게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중국과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UAE 측은 최종 결정을 위한 내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새벽 3시 17분에 전화에서 시작해서 경납고의 침묵, 한국 방문, 리웨이와의 대화, 말레이시아의 결정까지 긴 여정이었죠. 저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재원표의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 진짜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성비 좋은 하청업체라고 치부했던 나라가 실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 중 하나였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은 화려한 말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했고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설득이었죠. 며칠 뒤 참모총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앞으로 조율해야겠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이 난 거였죠. 긴 여정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결정이 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다.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죠.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터였습니다. UAE가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예상대로 중국 측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리웨이에게서 연락이 온 건 결정 발표 이틀 뒤였죠. 이메일이었습니다. 긴급하게 논의할 사안이 있으니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메일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만날 필요가 있을까? 이미 결정은 났고 방향은 정해졌는데. 하지만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리웨이를 신뢰했던 사람이니까요. 며칠 뒤 저는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리웨이를 만났습니다. 리웨이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죠. 그 특유의 침착함은 여전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리웨이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제안서였죠. 콜드웰 씨, 저희가 새로운 조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훑어보니 내용이 상당히 달라져 있었죠. 가격이 20% 인하됐고 기술 이전 범위가 확대됐으며 현지 정비시설 구축까지 지원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솔깃했을 조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리웨이를 바라봤습니다. 리웨이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리웨이의 표정이 굳어졌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격도 낮췄고 조건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닙니다. 조건도 아니고요. 문제는 신뢰입니다. 지금 UAE 경납고에 전투기 12대가 날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격을 깎아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리웨이가 대답했습니다. 엔진 문제는 저희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체 엔진 개발이 진행 중이고 몇 년 안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몇 년이요? 그동안 UAE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전투기를 경납고에 세워두고 몇 년을 기다리라고요. 그리고 그 자체 엔진이라는 게 정말 제때 완성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한 약속 중에 제대로 지켜진 게 뭐가 있습니까? 리웨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리웨이가 다시 입을 열었죠. 콜드웰 씨, 저도 이 상황이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희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요. 리웨이 씨, 지금 피해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피해자는 날지 못하는 전투기를 안고 있는 UAE입니다. 조종사들이 훈련을 못하고 있고 작전 능력에 구멍이 생겼어요. 하늘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피해자라고요.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평판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도 영향이 있고요. 저는 테이블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평판이요. 평판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평판을 결정하죠. 중국은 문제가 터지자마자 계약범위 바뀌라며 손을 놨습니다. 그게 평판을 망친 겁니다. 남 탓이 아니에요. 리웨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그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겁니까?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돌이킬 수 없습니다. UAE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는 가격 인하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리웨이의 얼굴에 체념의 빛이 스쳤습니다. 리웨이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죠. 이해합니다.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리웨이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개인적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조직의 일원이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중국 방산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UAE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요. 리웨이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전쟁은 예외가 아닙니다. 전투기를 파는 사람이라면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리웨이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정리된 거였죠.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지만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길은 끝났습니다. 며칠 뒤 UAE 공군 본부에서 최종 결정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였죠. 참모총장을 비롯한 고위 장성들이 모두 참석했고 정부 관계자들도 배석해 있었습니다. 저도 자문 자격으로 참석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이 결정의 무게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참모총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엘시보 사태의 최종 해결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새로운 제안서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과의 협력 계획서였죠. 참모총장이 두 문서를 번갈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왔습니다. 가격 인하, 기술 이전 확대, 현지 정비 시설 지원. 상당히 개선된 조건입니다. 반면 한국 측은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경 없음, 일정 유지, 책임 범위, 명확. 두 진을 최종 비교하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한 장군이 중국 제안서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중국 조건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가격 차이가 상당하고 기술 이전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중국이 더 유리하죠. 다른 장군이 반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유리해도 날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경납고에 서 있는 전투기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치르고 있는 거죠. 논쟁이 오갔습니다. 가격을 중시하는 쪽과 신뢰를 중시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죠.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논쟁이 길어지면서 참모총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콜드웰 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들, 저는 이 자리에서 가격이나 조건을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충분히 논의됐으니까요.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누가 남아있을 것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죠. 전투기는 전쟁을 위해 존재합니다. 평화로울 때 멋지게 날아다니라고 만드는 게 아니죠. 위기 상황에서, 전쟁 상황에서 그 하늘을 지키라고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합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이 끝난 뒤에도 누가 우리 옆에 있을 것인가? 누가 끝까지 책임질 것인가? 저는 중국 제안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답을 보여줬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계약 범위 바뀌라며 손을 놨죠. 지금 와서 가격을 낮추고 조건을 개선한다고 해서 그 태도가 바뀔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 때 떠난 사람은 다음 위기 때도 떠납니다. 저는 한국 협력 계획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지도 않았고 가격을 낮추지도 않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신뢰의 증거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도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의 문제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겁니다. 가격은 당장 중요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하느냐입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고 중국은 그걸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중국을 선택했다가 한국으로 돌아서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체면은 잠시 지켜줄 수 있어도 하늘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결정은 장군님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이 답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참모총장이 천천히 테이블 위에 두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안서를 옆으로 밀어놓고 한국 협력 계획서를 앞으로 당겼죠. 더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결정하겠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추진합니다. FA50 도입을 1차 목표로 하고 향후 KF21 플랫폼까지 확대 검토합니다. 중국과의 LC보 계약은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정이 난 거였죠? 긴 논쟁의 끝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콜드웰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해방감과 허탈함이 뒤섞인 느낌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여정이 드디어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죠. 새벽 3시 17분에 전화해서 시작해서 이 순간까지 정말 긴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리웨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죠.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테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UAE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경납고에 묶여있던 전투기들 대신 새로운 전투기들이 하늘을 날게 될 거였죠. 조종사들이 다시 훈련을 시작하고 작전 능력이 회복될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저는 이 몇 달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재원표의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 진짜 중요한 건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결정이 나기 전까지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이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요.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하늘 위로 다시 전투기들이 날게 될 거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는 전투기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파트너와 함께.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정은 조용히 내려졌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UAE의 결정이 알려지자 국제방산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공식적인 소문으로 돌았지만 며칠 뒤 주요 방산 전문지들이 일제히 기사를 내보냈죠. 중동의 주요 국가가 중국 전투기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죠. 한번 선택한 플랫폼을 중간에 바꾸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정치적 부담도 크니까요. 그런데 UAE가 그 선택을 했습니다. 기사들이 나가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방부 관계자들, 방산 컨설턴트들, 저널리스트들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왜 UAE가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중국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국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는 가능한 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 제가 본 것들, 제가 배운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말했죠. 며칠 뒤 국제방산 전문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UAE 사태의 내막을 직접 들려달라는 거였죠. 저는 고민 끝에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인터뷰는 두바이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방산 분야를 오래 취재한 베테랑이었죠. 기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콜드웰 씨, UAE가 중국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입니다. 중국은 가격을 팔았고 한국은 신뢰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그 가격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싸게 산 대가를 비싸게 치르고 있는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죠. 중국 측에서는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이 예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투기는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전쟁이 예외라면 전투기는 언제 쓰자는 겁니까? 진짜 문제는 전쟁을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전쟁을 전제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은 달랐죠. 70년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나라거든요. 그들에게 전쟁은 예외가 아니라 전제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 전제 위에 설계되어 있죠. 인터뷰는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새벽 3시 17분의 전화, 경납고의 침묵, 한국 방문에서 본 것들, 리웨이와의 대화. 기자는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일이 국제 방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가격을 보고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UAE 사태를 보고 나면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싸게 사는 게 정말 이득인지, 위기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갈릴 겁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기사가 여러 언어로 번역돼서 퍼져나갔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많이 공유됐죠. 특히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정말 경쟁력인가? 한국의 부상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UAE의 결정 이후 연쇄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말레이시아였죠. 이미 FA50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지만 UAE 사태가 알려지면서 그 결정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공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실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검증된 파트너를 원했고 한국이 그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필리핀도 움직였습니다. 이미 FA50을 운용 중이었는데 추가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필리핀 공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FA50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보코하람 소탕 작전에서 단 한 번의 심각한 결함도 없었죠. 그리고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긴 적도 없습니다. 이런 파트너는 쉽게 찾을 수 없어요. 나이지리아도 비슷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공군은 FA50 운용 만족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가동률이 90%에 가깝다는 내용이었죠.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판매자가 아니라 파트너처럼 행동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달려오고 해결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국제방산업계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방산이라고 하면 가성비 좋은 대안 정도로 여겨졌죠. 미국이나 유럽 제품을 살 여유가 없는 나라들이 선택하는 차선책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 바뀌고 있었죠. 한국은 더 이상 차선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UAE 사태가 알려지면서
신뢰에 타격을 입었죠. 중국 측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격을 더 낮추고 조건을 더 개선하고 설명을 더 많이 했죠. 하지만 역효과였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변명처럼 들렸고 조건이 좋아질수록 급해 보였죠. 신뢰는 가격 인하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중국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국제 방산 컨퍼런스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방산업체의 부스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한국 부스에는 줄이 늘어서 있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건 유행이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다. 전쟁 이후를 계산하는 나라들의 이동이다. 저는 그 후로도 여러 나라의 자문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등훈련이나 경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 나라들이었죠. 저는 모든 자문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재원표만 보지 마십시오.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보십시오. 전쟁이 터져도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옆에 있을 사람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부다비의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이 몇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새벽 3시 17분에 전화해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30년간 전투기를 평가해왔습니다. 속도, 무장, 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에 다른 기준을 배웠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에도,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중국은 빠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저렴한 가격, 화려한 재원표, 신속한 납기. 매력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 답은 위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래된 기록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검증된 것들, 이미 증명된 것들, 이미 축적된 시간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죠. 선택은 결국 단순했습니다. 하늘은 설명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책임으로만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저는 한국에서 보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UAE 공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첫 번째 FA-50 인도 준비가 진행 중이었죠. 경납고에 가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LC보가 줄지어 서 있던 그 조용한 경납고가 이제는 활기로 가득했죠. 정비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조종사들이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지 사령관이 저를 안내해 줬습니다. 경납고를 걸으면서 사령관이 말했죠. 콜드웰 씨,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결정은 장군님들이 하셨죠. 사령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진실이 불편할 때는요. 저는 경납고를 둘러보며 말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예요? 새로운 파트너십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기지를 떠나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곧 저 하늘 위로 새로운 전투기들이 날게 될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는 전투기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파트너와 함께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뭔가를 쓰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읽고 배울 수 있도록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전투기를 평가해왔다. 속도, 무장, 가격. 하지만 이번에 나는 다른 기준을 배웠다. 전쟁이 시작된 뒤에도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가. 중국은 빠른 답을 내놓았다. 한국은 오래된 기록을 내놓았다. 선택은 결국 단순했다. 하늘은 설명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책임으로만 지켜진다. 그리고 그 책임을 나는 한국에서 보았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UAE와 한국의 파트너십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건 앞으로 시간이 보여줄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방향은 맞았다는 것. 그걸로 충분했죠.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에 전화가 울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죠. 이제는 다른 전화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리는 전화를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전화를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반드시 올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파트너를 선택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할 파트너를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전투기를 평가하다가 나라 자체를 다시 평가하게 된 이야기. 재원표의 숫자에 속았다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은 이야기. 그리고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예외가 아닙니다. 전투기를 사는 사람이라면 그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